안녕하세요. 메디컬 닥터의 유수연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IT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목과 어깨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 정형외과적 질환의 발병률이 매년 25만 명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디컬 닥터 이번 시간은 흔한 정형외과 질환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움 말씀에 한미병원 곽완섭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어디가 아플 때 어떤 전문의를 찾아야 할지 항상 참 고민인데요. 정형외과에서는 보는 환자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보통은 뭐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간다. 뭐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뭐 굉장히 많은 분야를 정형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정형외과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보통 사지와 척추 그리고 그 부속기의 형태와 기능을 내과, 외과 그리고 물리학적 방법으로 연구 보존하고 회복 발전시키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 이게 정확한 뭐 정형외과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뭐 저희가 사용하는 정형외과의 교과서에 나오는 목차입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질환이라고 해서 선천성인 기형에서부터 관절염, 종양, 혈관과 피부의 장애까지 그리고 국소적으로 어떤 각 관절마다 생기는 병변들 그리고 흔히 다 알고 있는 골절이나 탈구 그 외에 장애의 평가라든가 뭐 통증의학, 재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네, 참 많은 영역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 관절 주위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또는 뼈가 부러졌다 하면 이제 정형외과를 참 많이 찾게 되는데요. 이 정형외과에서는 어떤 환자들이 참 많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골절을 제외하고 각 관절에서 가장 이제 흔히 병원을 찾고 그리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질환을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깨 질환에서 가장 많이 환자들이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질환 중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런 회전근개의 파열이라든가 관절막을 파열 그리고 무릎 관절을 보면 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고요. 발목과 발월 부위를 보면 무지외반증이나 발목 관절에 오는 관절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제가 어깨 관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회전근개 파열이고요. 가장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오십견 다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회전근개라 함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네 가지의 근육들을 말합니다. 이 근육들은 팔을 들어 올리고 뭐 옆으로 들고 앞으로 들고 뒤로 제끼고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근육들이고요. 이런 근육들이 찢어져서 파열되는 것이 회전근개 파열이 되겠습니다. 무릎에서 관절염이 많이 오는 것처럼 회전근개 파열도 외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특히 어깨를 많이 쓰는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지속적인 어떤 운동을 계속했을 경우에 뭐 다쳐서 넘어져서 생기지 않고 어느 순간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반복되다가 결국 파열에 이르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팔을 많이 쓰게 되면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이 근육들이 미세 손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결국 이렇게 찢어지는 것이 생기겠고요. 이렇게 근육들이 그러니까 근육들이 부착되어 있는 이 부위에서 찢어지는 경우가 회전근개 파열이 되겠습니다. 뭐 팔을 많이 쓰는 작업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뇨 환자에 있어서도 일반인보다는 좀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회전근개 파열이 생겼을 때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고 특히나 밤에 누워 있을 때 누워 자려고 누우면 아프다. 아픈 어깨 쪽으로 돌아 누울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호소하는 증상이고요. 보통은 이제 어느 부위가 아프냐고 물으면 어깨 전방이나 아니면 측방에서부터 팔꿈치 사이까지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팔을 들어 올리는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잘 들어 올리더라도 특정 범위, 그러니까 팔을 들어 올렸을 때
거상 120도에서 160도 사이에서 심하게 특히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런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는 뭐 엑스레이로만 100% 진단할 수는 없고요. 진찰을 한 후에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이 될 때는 최근에는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초음파로서 파열을 확인할 수도 있고 좀 더 뭐 넓은 범위에 좀 더 정확하게 보고자 한다면 이런 MRI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검사를 위해서 관절 내시경을 잘 흔히 하지는 않지만 수술 중에 이렇게 관절경을 통해서 어깨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회전근개 파열이 된 게 굉장히 오래되었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엑스레이 상으로서도 알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이런 엑스레이는 팔의 이렇게 상완골 골두가 위로 많이 올라가서 위에 있는 이렇게 천장을 이루는 뼈와 부딪혀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회전근개가 이렇게 이 사이에 있어야 하지만 완전히 다 파열이 되어서 근육은 안쪽으로 다 말려 들어갔고 뼈하고 뼈 사이에 근육들이 하나도 없어짐으로써 뼈가 위로 올라가서 이런 관절염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저희가 초음파나 MRI를 찍어보지 않아도 관절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뭐 다 무조건 수술을 하진 않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파열인 부분적인 파열일 경우에는 뭐 물리치료나 약을 먹고 대부분 이제 어깨 안에 주사를 맞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통증이 완화되면 운동을 시작해서 그 부분 파열이 치유되는 걸 좀 기다려 보는데요. 대개 3개월 이상 치료를 했을 때도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아니면 팔에 근력이 빠진다거나 뭐 더 악화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뭐 3개월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수술을 고려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 저희가 작은 1cm 이하에서부터 5cm 이상까지 뭐 그 사이즈를 우리가 구분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그 사이즈에 관계없이 완전하게 파열된 경우에는 빨리 조기에 다시 복원시켜줘서 빨리 재활하는 것이 결과가 좋다는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인 파열이 아니고 완전 파열일 경우에는 빠른 수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관절경을 통해서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 수술 장면을 잠깐 내시경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진마다 뻥뻥 뚫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회전근개가 뼈에 다 붙어서 이렇게 다 구멍이 메꿔져서 관절하고 관절 밖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다 많이 파열이 되어서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옷이 우리가 뭐 떨어지면 실로 꼬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실이 달린 나사를 받고 그 실을 이용해서 원래 자리에 이 회전근개를 당겨서 꼬매주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모두 내시경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뭐 내시경 수술을 꼭 고집하지는 않고 조금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이제 관절막의 파열인데 근육이 아니라 관절막의 파열은 보통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있고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 뭐 배드민턴, 테니스, 뭐 탁구, 뭐 여러 가지 어깨를 팔 위로 올려서 하는 운동, 뭐 배구, 야구, 공 던지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함으로써 어깨 관절 안에 있는 관절막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 관절 자체는 굉장히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모양 자체가 이렇게 우리 그림과 같이 이렇게 골프 티 위에 골프 공이 아주 불안하게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공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깨 관절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주위를 감싸고 뚝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절막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관절막이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골프공이 옆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 상완골 어깨 관절의 뼈가 밖으로 위로 아래로 앞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뭐 앞서 말한 대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렇게 파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어깨 위로 팔을 올려서 하는 여러 가지 운동 그리고 과격한 운동을 하면서 어깨가 부딪혀서 관절막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 부위가 관절막인데 이 부위가 뼈에서 떨어져서 벌어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관절막이 파열되었던 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여러 번 손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습관성 탈구라는 것이 생기고, 습관성 탈구라는 것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가벼운 동작, 뭐 기지개를 팬다든가 뭐 티셔츠를 벗는다든가 할 때 어깨가 빠질 듯한 느낌을 받고 실제로 또 빠지기까지 하는 그런 습관성 탈구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파열이 있을 때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이런 습관성 탈구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해서 파열을 막아주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탈구는 관절막은 앞쪽으로 많이 파열이 되고, 그러면서 어깨가 앞으로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시경과 같이 이런 관절막이 이 뼈에서 갈라져서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밑에까지, 뼈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 앞에 있어야 될 뚝이 완전히 없어져서 요 위에 있는 팔뼈가 앞으로 빠지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면 뭐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과 거의 유사한데, 이렇게 실이 달린 나사를 박아서 관절막을 다시 이렇게 꼬매줘서 쉽게 말하면 무너져 있는 뚝을 다시 세워주는 그런 식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 회전근개 파열과 관절막 파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어깨 통증이 있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이 주위에 꽤 많습니다.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절염은 사실은 무릎뿐만 아니라 모든 관절에 올 수 있는 것인데, 뭐 가장 환자들이 많고 또 흔히 이제 사람들이 알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무릎이고요. 오늘은 이제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연골이 있고, 이런 정상적인 모양의 관절에서 연골이 손상되어서 뼈가 드러나고 그 뼈에 변형이 오고 주위에 물이 차고 염증이 생기는 것들이 관절염의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연골이 완전히 다 손상이 되어서 뼈와 뼈가 이제 붙어버리는 그런 뭐 심한 관절염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관절염의 증상은 뭐 당연히 첫 번째로 아프죠. 관절이 아프고, 그는 관절의 어떤 운동의 범위가 감소한다든가, 그러니까 곧게 펴지지 않고 완전히 굽혀지지 않는 그런 운동 범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통증에 의해서도 그럴 수가 있고, 관절염에 의해서 생긴 부종으로 인해서 무릎이 물이 차서 많이 부어서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절염이 점점 진행할수록 관절의 모양이 변형이 오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안짱다리처럼 다리가 안쪽으로 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통증이 있고 변형이 오니까 보행을 하는데 장애가 생길 수 있겠고, 심한 경우에는 연골이 완전히 따라와서 없어지면 걸을 때마다 뼈끼리 이렇게 부딪혀서 으슥으슥하는 느낌까지도 본인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관절의 모습이고요. 조금씩 우측으로 갈수록 관절염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자꾸 줄다가 결국 뼈끼리 이렇게 마주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도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면 관절 자체가 지금 어긋나 있는 모습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무릎이 다 펴진다거나 굽혀지는 것까지 힘들고 무릎 내측의 통증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근데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 말기까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고, 그 진행 속도를 많이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병원을 와서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무릎 뒤쪽에 오금이 많이 땡긴다. 대부분 환자들이 이런 경우에는 뭐 연골판 뿌리가 뽑히면서 연골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무릎 뒤 오금이 땡기는 경우에,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무릎 뭐 뒤쪽으로 안쪽으로 많이 아프다. 물이 자꾸 찬다. 뭐 무리하게 쓰지도 않았는데 물이 찼다가 다시 물 한번 뽑고 며칠 후에 또 물이 찬다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 무릎에서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없을 때는 무릎에 소리 나는 걸 크게 무시하셔도 되지만, 통증이 동반되고 다른 증상이 있을 때 무릎에 소리가 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관절염이 왔을 때 두 가지입니다. 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연골이고, 그리고 연골과 연골 사이에 이런 연골판이 있습니다. 우리 연골을 보호해주고 쿠션 작용을 해주는 것인데, 이 두 가지들이 많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모든 관절염의 치료는 이 두 가지 치료를 중점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반월상 연골판이 어떻게 다치고 어떤 치료를 하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이게 내시경 사진인데, 이렇게 뭐 어떤 모양이라고 표현하기 좀 힘들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복합적으로 파열됐다고 하는데, 뭐 너플너플합니다. 환자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당연히 통증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되고, 진행을 하다 보면 좀 더 파열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파열이 진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아래쪽 그림과 같이 파열된 부위와 파열되지 않은 건강한 연골판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못할 그 파열된 부위만 제거를 해주고, 원래 모양과 비슷하게 이렇게 반달 모양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연골판 뿌리가 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골판 뿌리가 파열된 경우에는 연골판의 기능이 거의 다 소실되기 때문에 연골의 손상을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을 해서 빨리 복원시켜 준다면 연골 손상을 많이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골판 뿌리가 뽑혔을 때 이렇게 실로 꼬매서 다시 원래 자리에 이렇게 꼬매주는 이런 수술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관절염에서 중요한 연골의 손상이 있을 때는 어떤 치료를 하느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뼈에 구멍을 뚫어서 연골이 재생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연골 아래에 있는 그 뼈에 구멍을 뚫어 줌으로써 출혈을 일으키고, 그 출혈이 생기면 이제 피가 나겠죠. 그 안쪽에 이제 줄기세포들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섬유 연골이라든가 아니면 원래 있는 연골과 비슷한 연골로 재생을 시켜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비용도 싸고 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는 있지만, 손상 부위가 굉장히 넓을 때는 시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연골이 새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원래의 연골만큼 그런 강한 내구성은 없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야 되고, 또 어떤 미세한 손상에 의해서 또 다시 다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실제 그림을 보시면 내시경으로 시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연골이 상했을 때 구멍을 뚫어주면 피가 나고, 차후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연골이 재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건 실제 49세 된 환자의 사진입니다. 보면은 앞서 말한 관절염의 진행 상태 중에서 가장 심하게 됐죠. 이런 경우에는 사진만 본다면 사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지만, 너무 나이가 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 다리가 많이 휘어 있고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휜 다리까지 교정을 해주는 이런 절골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물론 절골술을 하기 전에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이나 연골판의 손상 부위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미세천공술을 통해서 연골 재생술도 같이 동반 치료를 해주고요. 이런 인위적인 절골을 가해서 뼈를 벌려서 휜 다리를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수술의 효과는 어떤 것이냐면, 수술하기 전에 다리가 자꾸 안쪽으로 휘고 다리 안쪽에 있는 연골이 많이 상해 있을 때, 우리가 걸어다니면 하중이 무릎 안쪽으로 다리에 몰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다리를 일자로 펴주고, 일자 내지는 사실은 좀 더 바깥쪽으로 다리가 더 휘도록 만들어줌으로써 우리가 체중을 실었을 때 무릎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실려서 안쪽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런 원리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무 심하고 나이가 많고 하신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해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다 뼈입니다. 연골이 하나도 지금 남아있는 게 없죠. 이런 부위를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금속으로 된 인공관절을 넣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리가 휘어 있는 것도 똑바로 펴주고요. 앞서 어깨나 무릎을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었고요. 최근에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우리 구두를 많이 신는다거나 해서 발목 통증 때문에 병원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발가락이 자꾸 휜다거나 이런 변형을 와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드리긴 조금 많고, 오늘 특히 이제 발가락이 많이 휘는 무지외반증과 발목에서도 올 수 있는 무릎과 비슷한 그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사실 나이가 많아서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고, 최근에는
20, 30대 여성분들에게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지 외반증이라 함은 우리 이제 첫 번째 우리 엑스에이에서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있는 중족골이 발의 안쪽으로 자꾸 휘고 발가락은 바깥쪽으로 자꾸 휘임으로써 결과론적으로 발 안쪽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고 엄지발가락은 자꾸 두 번째 발가락 쪽을 갖고 향하기 때문에 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형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으면 발 안쪽이 자꾸 신발에 대여서 많이 아프고 뭐 뻘개지고 붓고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무지외반증이 생기면 엄지발가락이 원래 보행을 할 때 체중 부하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엉뚱한 부위에 이제 체중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발바닥에 보면 뭐 엄지발가락 밑에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부위에 굳은 살이 배긴다거나 엄지발가락이 너무 심하게 휘면 두 번째 발가락 위로 치켜 올리면서 그 속을 파고든다거나 이런 변형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이 아픈 이유는 뭐 안쪽으로 내측으로 톡 튀어나온 부위에 저맥락이 과증식되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통증이 되고 자꾸 신발을 신을 때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자꾸 악순환이 되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에 무지외반증이 아프게 되고요. 뭐 원인을 보시면 선천적인 원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도 특히 청소년 경우에도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후천적으로 최근에는 이런 힐이라는 이런 구두를 많이 신음으로써 발 모양이 점점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옆에 사진은 어떤 외국의 연예인이지만 나이가 젊고 하지만 발가락은 이렇게 변형이 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처음부터 수술을 하지는 않고요. 무지외반증이 있을 때 뭐 예전에는 그런 보조기를 차서 치료를 하기도 했지만 이런 보조기를 하루 이틀 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차고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뭐 패드를 댄다든가 뭐 또 신발을 좀 편하게 신는다든가 이런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변형이 자꾸 진행이 되고 통증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해서 다리가 휘는 걸 교정을 해주게 됩니다. 대부분 뭐 그림과 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를 제거가 되고 휘어진 다리가 이제 발등과 거의 일자로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수술 전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관절염인데 요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무릎에서 오는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조금 다른데 물론 발목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는 있지만 발목은 대부분 다 이전에 많이 자주 접질렀다든가 예전에 골절이 있었다든가 뭐 그런 외상 이후에 생긴 관절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이 더 많고 발목은 외상성 관절염이 더 많다. 그 원인은 조금 다르게 되고요. 뭐 관절염의 모양이나 뭐 정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발목 부위에도 있어야 될 관절이 없어지고 뼈하고 뼈가 이제 붙어버린 경우 이런 경우를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뭐 무릎과 유사합니다. 우선 아프고 많이 붓고 심한 경우에는 무릎이 알짱다리가 되는 것처럼 발목도 안쪽으로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의 관절염도 발목의 안쪽으로 먼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절염은 뭐 아프지 않으면 사실은 발목 관절염은 지금까지는 치료를 많이 안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무릎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법이 많이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뭐 인대 수술뿐만 아니라 뭐 연골 수술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많이 여러 가지 치료법이 많이 소개되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처음 초기나 이런 경우에는 약을 먹고 통증을 조절하는 식으로 하게 되고 변형이 오기 시작했고 관절염이 진행을 하기 시작했을 경우에는 뭐 관절경이나 아니면 절골술, 뭐 유압술, 인공관절 수술 등의 여러 가지 치료법을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수술하는 것을 위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관절염 초기에는 이렇게 염증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절 내시경 사진인데 발목 안쪽입니다. 보면 이렇게 너플너플하고 벌겋게 염증 소견이 많이 있고요. 초기에는 이렇게 뼈가 관절염에 의해서 튀어나와서 발목을 위아래로 올렸을 때 전방에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있다. 연골이 아직 많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염증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튀어나온 뼈도 이렇게 깎아주면 어느 정도 통증을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진행된 관절염일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좀 심한 관절염이죠.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을 다 이렇게 관절을 고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발목뼈와 정강이뼈를 하나로 만들어서 통증 자체를 느낄 수 없도록 통증은 좋아지지만 발목의 움직임은 제한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 나이가 많고 발목을 움직일 이유가 전혀 사실은 별로 없고 뭐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나이가 좀 젊다거나 발목 관절염이 발목 안쪽에만 있는 경우에는 무릎에서 우리가 교정 절골술을 하는 것처럼 발목에서도 이렇게 축을 바깥쪽으로 돌려서 하는 절골술을 시행해서 좀 더 오랫동안 쓸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안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관절염에 나이가 좀 젊은 환자, 이런 환자에게 이런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고요. 뭐 발목, 무릎하고 비슷하게 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인공관절 취환술이 되겠습니다. 그 무릎만큼 인공관절 취환술이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좋은 기구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무릎에까지는 아직 따라가지 못한 것 같고 아직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중기 정도까지는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관절을 고정시키느냐, 인공관절 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요즘은 뭐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을 다 이렇게 인공관절을 하지 않고 관절 고정을 시켰지만 최근에는 인공관절 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어느 정도 만족할 정도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치료 옵션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정형외과 질환이 생활 속에서 쉽게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의학의 발전으로 이 수술적 치료 방법을 통해서 정형외과 질환 역시 통증 없이 그리고 절개 없이 시술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인 것을 명심을 하시고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메디컬 닥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디컬 닥터 박유리입니다. 요즘 기능성 신발이나 패션 신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족관절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하일이 유행하면서 발의 모양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통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메디컬 닥터 오늘은 이렇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발과 발목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미병원의 곽완섭 원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여러 가지 여가 활동으로 이 운동을 하면서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목을 접지른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정형외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가장 흔한 것이 아마 발목을 접지른 후에 병원을 찾는 것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 가장 흔하게 있고 또 상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서 적당한 치료 기간 이후에도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목 관절 주위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환자들이 발목을 접질렀다 삐었다 하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칠 수 있는 구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복숭아뼈라고 일컫는 비골이 있고 뒤꿈치뼈인 종골 그리고 발목뼈인 거골이 있습니다. 이 비골과 거골 사이에 전거비인대라는 인대가 있고 그리고 이 비골과 종골 사이에 종비인대라는 인대가 있습니다. 네, 손상의 강도에 따라서 그 전거비인대 단독 혹은 종비인대와 복합적으로 같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인대 손상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진료를 보러 갔을 때 인대만 다쳤다고 갔지만 보통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골절이 있는지를 하게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급성 인대 손상 치료의 방법은 우선은 휴식을 취하고 냉찜질을 하고 압박을 취하고 그리고 손상 부위가 심장보다 조금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손상 부위를 높여 놓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손상 정도에 따라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압박 붕대 치료를 하거나 조금 더 붓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석고 부목을 고정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치료와 안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혹은 이런 손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인대는 늘어나서 치유가 되게 되고 그럼으로써 발목 주위에 불안정성이 남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대의 긴장도가 원래의 강도만큼 유지하지 못하고 늘어난 채로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발목 주위에서 그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인대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네, 만성 족관절 불안